제가 좀 직접 소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드리는 이유는 오늘 자리를 계기로 좀 야심차게 소개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위력한 부탁을 드리고자 오재환 감독님 지금 남한산성 문화제가 2018년도에 진행된 거를 이제 평가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2019년도에 남한산성 문화제가 이제 경기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광주시가 한 24년간 경기 대표 축제가 되는 게 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행사를 주연을 하면서 남한산성 문화제 경기 대표 축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저희 뒷페이지에 한 장 넘기시면 감독님이 어마무시한 이력이 있는데 감독님이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저희가 감독님을 상당히 늘 모시고 너무 감사한 게 감독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게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영역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돌려줄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가 감독님이 만드시는 축제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철학이고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산모시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축제에 기획자로 참여했고 남한산성 문화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가고자 하는 메인 방향성 중에 하나인 그 정조 능행차와 연계된 환복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정조 능행차 공동재현 이 행사에서 총감독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해서 감독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쉽게 왔습니다. 네. 이제 빨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강의보다는 어쨌든 계속 이것도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세계 지자체 예전부터. 네. 물론 남한산성을 주로 하고 있는 축제도 하고 있는 곳은 광주지만 어쨌든 진입하는 코스부터 해서 둘러싸고 있는 예전에는 한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남, 하남, 광주 이 세 개 지자체가 어떻게 남한산성이라는 공간으로 무언가의 행위를 해볼까라는 부분들이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자리 잡아서 문화적 행위와 확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타당성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하고 예술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문화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그 컬투스라는 단어도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농업의 언어가 있어서 좀 놀랐었고요. 처음에 제가 문화 연출가면서 기획자라고 했는데 컬처의 언어가 왜 농업이지? 그다음에 예술에서의 예자가 또 한자가 손에 별을 쥐고 땅에 심는다라는 또 농업에서 쓰는 결국에는 농업이 시작한 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농업이 등장하면서 집단 공동체, 그다음에 불학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문화라는 것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의 핵심은 공동체를 바라보고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 주도 축제라든지 이것을 2017년도부터 제가 문화관광 축제에 평가 요소로 넣게 된 배경도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이 아니 지역 축제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자치단체장님은 아니지 않는가? 여기 축제의 주인은 주민이고 그럼 주민이 적극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축제의 본질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축제의 주민이 어떻게 조직화돼 있고 결합화되는 그런 평가 요소에 반영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도시의 문화 요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공간,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겠죠. 아무래도 지금 하남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 변화된 거고요. 컨텐츠 변화된 축제도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구가 잡히다가 대구가 안 잡히면 대구 축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화는 생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변하게 하는 요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그 이주민, 뭐 원주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쓰는 표현은 신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선주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먼저 있었던 거지. 원래 주인이고 우리는 이주에서 왜 거기서부터 신도시에서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주민과 새로운 주민들이다 해서 지역 공동체 얘기할 때도 표현부터 우리가 같이 결합하는 용어를 써보자. 원주민 그러니까 벌써 뭔가 경계가 서리 잡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과 공간과 콘텐츠 요소가 문화를 변화시키고 발생하는 요소지 않는가. 남한산성을 둘러싼 요소로 보면 정확하게 맞물려 있죠. 뭐 사람, 역사적 인물만 해도 뭐 백제시대부터 올라가느냐, 통일신라 문무왕으로 가느냐, 조선시대로 가느냐만 해도 같이 걸려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경기 의병, 뭐 지금의 산성의 마을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금에 있는 상인회, 아까 계속 거론됐던 상인회와 거기에 중심으로 있는 공간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저기 그 만해 한용 기념관 거기도 계시고 거기 관장님도 계시고 뭐 그 주변 공간도 어마무시하죠. 행궁 여기 이제 남한산성을 한 뭐 지수단 영문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광주 성남 하남에 미술관 공연장 전시관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있다. 컨텐츠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음식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결국에는 이 광주 지역이죠. 저는 이거를 지명으로 해석할게요. 광주, 성남, 하남을 통칭해서 옛날 그냥 광주였었으니까요. 광주라는 지역은 결국에는 가까운 임금에 있는 한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기도 진상을 했고요. 아까 음식도 배달한 거죠. 그러니까 진상이랑 다 연결이 됐고 연희도 연희도 우리가 뭔가 국가 행사가 있으면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컨텐츠가 광주연농한 장승, 제양음식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남한산성의 문화적 요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 공간 컨텐츠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엮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것이냐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구분져야 되는 것들이 문화행사를 하면 크게 페스티벌, 엑스포, 비엔날레라고 이렇게 크게 오늘 세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도 시의회 의원님들 강의할 때 제가 국제행사 뭐 만든다고 할 때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 페스티벌이 조금 잘 돼서 커지면 엑스포 한다고 해요. 엑스포랑 페스티벌은 다른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보령 워드 엑스포 제가 평가위원으로 갔지만 실패 사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이거는 그때 당시 지금도 지사님으로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 앞에서도 저는 정확하게 보령 워드 엑스포는 실패 사례입니다. 왜? 페스티벌이 커지고 보령 워드 축제가 커졌다고 그거를 산업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엑스포를 간다? 엑스포는 태생 자체가 엑스포를 하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오사카 엑스포 하듯이 원래는 각국의 문물이죠. 문화적 물건이든 산업적 상품이든 이것을 전시하고 교류. 지금은 근데 온라인에서 하니까 엑스포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죠. 전시 산업도 어려워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커지는 것은 빅페스티벌이 되는 것뿐이지 엑스포로 전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축제 산업론 얘기 나오거든요. 축제가 산업화돼서 축제가 이제 산업적으로도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제 산업론은 그 축제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가 산업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축제 자체가 산업화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문화죠. 예를 들면 제가 공주의 밤 축제를 컨설팅을 해주면서 지금은 밤 산업박람회를 이원화돼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 축제라는 것이
밤 축제의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밤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축제의 산업론인 거지. 밤 축제를 산업화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해가 안 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문체부는 몇 번의 제가 회의 과정을 통해서 축제 산업론을 정의를 제대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축제냐, 엑스포냐, 비엔날레냐 할 때 비엔날레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비엔날레는 어쨌든 예술계의 올림픽이잖아요. 예술계의 올림픽이고 2년마다 펼쳐지는 데 있어서 앞에 봤던 컨텐츠하고 비엔날레를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광주, 하남, 성남에 있는 예술적 미술관부터 우리 영웅미술관도 있고 뭐 민간에서 하는 광주에서 하는 공공의 공연 전시관 이걸 어떻게 잘 어우르냐에 따라서는 건축미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예술가가 어떻게 접목되는지에서는 비엔날레가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페스티벌도 제가 하나 더 넣었는데요.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할 때 크게 페스티벌, 카니발, 맛집으로 좀 나눠서 얘기하면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기원과 이거는 농업하고 연관되어 있죠. 뿌리가. 그래서 그리스 농업식에게 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니발을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종교에서 시작됐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행사냐라고 하는데 절대 종교 행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리우 카니발도 결국에는 흑인 노예들 일단은 이 축제 때는 사육제 좀 있다가 아주 정제하고 정갈하게 있어야 되는 이때 전에 우리는 마음껏 노니까 계급장 뛰고 놀아.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그 브라질의 흑인 노예들도 놀아. 그랬더니 얘네들 춤이 기가 막히네. 그게 지금의 카니발이 되죠. 그래서 카니발을 얘기할 때 만약에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허용성이 있는가, 개방성이 있는가, 정말 계급장 뛰고 노는가. 베니스 카니발 가면 쓰고 봉건제도에서 당신의 계급을 떠나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하고 연관은 있지만 종교 행사는 아니었다. 일본의 마츠리는 다신을 상징하는 일본의 어떤 신을 모시는 문화에 동네마다 다른 신을 모셔오거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행렬이 꼭 있는 이유가 그 어떤 신들, 그 마을마다 다른 신을 모셔오거나 모셔가는 행위가 있는 것이 지금의 기온 맛질이 이런 장관을 이루는 맛질이다라고 해서 이 단어도 적어도 우리 포럼에서는 좀 구분을 짓고 앞으로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화행사 왜 하느냐라고 제가 했을 때 결국에는 문화관광축제가 생긴 배경은 축제를 하니까 돈을 보내. 관광객이 올리고 특산물 판매되고 그래서 고용도 생기고 해서 문화관광축제가 시작된 배경이 이 경제적 효과라고 시작이 됐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지금의 직접적인 수입 효과가 아니라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 개선되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옛날에 안면도 50대 이후는 아시죠? 서울에서 안면도 가려면 그죠? 6시간, 7시간 걸렸죠, 옛날에. 근데 안면도 호박람회 열린 이후부터 2-3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된 건 환경이 좋아진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 이전에 우리가 하는 문화행사는 사회문화적 효과, 즉 지역 문화에 대한 공동체가 출발이 됐는데 이게 중심은 빼놓고 너무 다른 효과에만 치중되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저는 내기 시작했고 그 반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거버넌스 구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이 처음 출발점할 때부터 아까 DM도 좋은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민과 관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형태로 이것이 나갈 것인가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겠다. 축제를 얘기하고 문화행사를 얘기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느냐로 저는 질문을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공동체가 있느냐, 즉 공동체는 거버넌스죠. 그래서 집단적 무언가 행위가 있든 아니면 집단에 오랫동안 문화가 있든 아니면 지금 만든 문화도 저는 합의만 되면 괜찮다. 라면 축제,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라면 먹자.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뿌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를 합의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남한산성이 뭐 온조까지 가면 200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합의되는 문화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중점적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놀이성, 비일상성, 뭐 당연히 놀아야죠. 그 축제 안에서 내지는 그 비엔날레 포함해서 예술적인 걸 보면서 나도 노는 거죠. 그랬을 때 일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본능들을 주자. 그리고 최근에 저는 경제성에서 이런 옛날에 관광성, 소비성,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가치성을, 그래서 성남, 하남, 광주가 세 개가 같이 남한산성 문화벨트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세계지자체가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역사 공간과 문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가치를 올리는지에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문화행사 왜 하냐, 내지는 이 연구프로 왜 하냐,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자라는 걸로 저는 설명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조대왕 능인차를 오늘 좀 사례를 좀 문화행사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행차는 9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정조대왕 행차도 13번의 능행차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6능을 방문하신 것만,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남한산성 다른 능행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태종태세, 문단세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점점 뒤로 조선 중기 후기로 가서는 능행하는 게 많아졌겠죠. 네. 조선시대에 있는 임금이 갑자기 고려시대 임금님 무덤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능이 있는 곳을 행차를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에서 하고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시, 화성시 이 지자체들이 협의해서 정조대왕 공동제언을 왜 하느냐 하면 1795년에 원행을묘, 그러니까 을묘년의 원행, 사도세자의 묘를 가는 때가 조선시대 능행차 중에 가장 최대의 성대한 행차였기 때문에 그 행차를 재구성하는 거죠. 어제 여기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이거 지금 등재하는 거,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 때문에 그 성균관대가 그 착수 보고를 하셔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계속 이런 말들이 있죠. 전형성, 원형하고 전승주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역사학자들이나 성균관대에서 이걸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하려면 보존 단체가 있어서 전승 주체가 있느냐와 원형을 가까이 복원하느냐. 그럼 원형 가까이 복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유산 제도는 근대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도 자체가 국회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라고 제가 지금 관점을 얘기하면 원래 능행차는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요. 국가가 주도한 행차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돌아가시면 역대 대통령 돌아가시면 누가 국장을 총괄하시죠? 국무총리가. 이때도 왕이 행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총리 대신이 이 사업을 총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했던 거버넌스의 핵심이 정조대왕 능행차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1975년 50년 전에 수원 민가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시, 관과 협력해서 지금의 능행차라는 축제를 만들었고, 정조대왕이 핵심은 뭐냐면 행행이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이 행차를 통해서 돈도 많이 쓰거든요. 행차. 그래서 행차 많이 하면 사실은 옛날에 임금들 욕 많이 먹었어요. 한두 푼 쓰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면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행복한 축제다라고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형 민원을 수렴하는 격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금 행차하는데 다 옛날 같은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깽가리를 치는 순간에 행차 스톱!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지금 살기가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정조대왕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애민,
혁신, 그리고 이제 효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재현하는 행사가 경도대학 능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8개 시도 지자체가 협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8개 시도 지자체가 협력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유산에서 유네스코 등재되는 건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하냐? 문화유산과학은 어제 정의를 내려드리고 왔지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무언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과정이 저는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나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4년부터 첫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라는 의 선생님이 화옥문화제라는 축제 때 처음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가 수성고등학교에서 수원 농고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 동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그때 학생이 저였습니다. 교련 시간에 나와서 행차하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너는 병조를 해라 그래가지고 병조를 했던 추억이 있어서 지금의 능행차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때 1975년부터 쭉 해서 지금의 능행차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형 축제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남한산성은 이렇게 저는 세계 지자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좋고 그래서 남진우 대표한테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했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백제문화재 공주 부여에서 하고 있는 백제문화재가 유사한데 1950년에 부여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백제문화재가. 그래서 이때는 돈을 관에서 낸 게 아니에요. 주민들 돈 걷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이 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큰 이벤트를 펼쳤죠. 대백제전이라고. 2010년에 한 번, 2023년에 또 한 번. 15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나중에 말씀드릴 때 하나의 아쉬운 점, 저도 지금 백제문화재 그 위원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같은 컨텐츠를 공간만 달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보고 부여를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부여를 보고 다시 공주. 물론 역사 시대를 여기는 무령왕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성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뭐 사위 뭐 백제 여기는 뭐 웅진 백제 이렇게는 하지만 관계 계층에서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은 공주 부여에서 이 백백제전을 150억 이상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고요. 잘 아시죠? 이천 여주 광주 축제하다가 비엔날레. 근데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계속 화두가 되는 거. 결국 뭐냐? 여기도 왜 이천 여주 광주를 다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만든 게 광주는 왕실 도자기, 여주는 생활 도자기, 뭐 이천은 뭐 먹는 음식으로 하는 풀어간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출발할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컨텐츠를 잘 구성하는 거 만약에 진짜 뭐 역사 문화 벨트로 무언가를 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미리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엔날레를 2년마다 열리고는 있지만 과연 전시를 세 군데를 계속 같이 다녀서 투어하는 데에 예술적인 활동들에서 일반인 시선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눠야 되는가라는 조금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남한산성 뭐 비엔날레가 됐던 문화행사 어떤 걸 했을 때 핵심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 있잖아요. 공간들 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떤 조직들이 활성화됐는지를 해서 핵심은 남한산성 문화벨트라는 개념을 먼저 접근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공간을 둘러싼 세계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또 33.3% 이렇게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있는 특성에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세대 이제 참여 강화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남준희 대표도 벌써 이제 이쪽 넘어왔다고 아쉬움을 표해서 이제 직원분들 우리 눈치를 보면서 Z 세대를 내가 대변하는 거 맞는지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조직 구성에 미래 세대 참여가 되게 필요하고 저는 처음에 얘기 듣고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남한군에 분들 젊은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이라는 단어가 잘 아시지만 한자어로 전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하고 통해야 되는데 이거의 역동적인 세대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무조건 젊은 세대한테 전통을 가르치자서가 아니라 연결 세대 중에 가장 역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Z세대, 청년 세대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올드한 축제 때 자꾸 청년 세대 참여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가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문화 벨트에는 미래 세대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해서 그 피해는 실제로 에딘버러에는 칠드런스 페스티벌이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경기도자도 키즈 비엔날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부터 안 했는데 저번 2024년부터인가 그 전부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아이들과의 이 남한산성 문화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어떻게 체득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과 기술 융합 콘텐츠 얘기할 때 당연히 기술을 활용하다. 사실 예술과 기술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한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예 LG의 디스플레이를 스폰서십으로 해가지고 전시할 때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예술 전시를 함께하면서 아예 스폰서를 처음부터 시작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기술의 발달도 예술과 함께 하고 있어요라는 기업이 갖고 가는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돈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스폰서십도 처음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예술가들의 파티라든지 이거를 다 LG에서 스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술과 기술의 콜라보하면 어떤 이런 표현하는 방법들만을 고민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기술 기업과 우리 예술가들이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방법도 처음부터 아예 연구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대기업만 표현해서는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은 소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거버넌스, 저희의 역사문화 벨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도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그 헤리티지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헤리티지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되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거 여기도 지금 제로 웨이스트 기후 환경 변화에서 남한산성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기본적인 산이라는 지형을 활용해서 토성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인간의 성을 쌓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축성이 됐고 그것이 그 축성된 걸 오래된 상태에서 나누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인간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만든 하나의 건축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남한산성에서 어떤 문화적 행사를 하면 기본적인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 캠페인, 주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남한산성 문화제 처음 갔을 때 가장 경악을 했던 건 이제 그때 광주에서 뭔가 이거 변화하고 싶어야 했더니 주차장 안에서만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건 주차장 축제가 아닌가요? 왜 행궁도 있고 지수장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간을 놔두고 2017년도 갔더니 주차장 안에서 트로트 가수 부르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남한산성을 부합하는 주제 어떤 그런 가치 철학을 좀 담겼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엔 가치 철학에 동참하는 거버넌스가 구성이 될 거며 스폰서십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예술작품 제작 뭐 이런 것들. 요즘 미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예술가들도 작품 제작 방식부터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예술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 소재,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비엔날레로 간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도자처럼 도자기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비엔날레가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그 환경에 들어가는 그런 작가들의 정신과 사용하는 것들, 표현하는 방법들 이렇게 가는 것이 같이 철학을 담은 비엔날레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5월달에 경기 문화관광 축제 제가 평가를 다녔지만 강주도 갔었고 여주도 갔었고 하는데 안타까웠던 게 보면 다 우리 재단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보면서 아유 안타까웠어요. 계속 비웠잖아요. 주말마다 그것도 평일에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희가 어떠한 문화적 행위를 할 때 그냥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5월, 10월이 축제가 많았던 이유는 통계적으로 비가 안 왔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없고 온도 적당하고. 근데 이제는 비가 주말마다 5월달에 다 내렸고요. 지지난주 연극 축제도 전날까지 비가 안 왔었어요. 수원 연극 축제인데 당일날 시시각각 기상이 변해서 저녁 프로그램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 고민이 비는 뭐 맞으면서도 하는데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여기 이제 특히 재단의 본부장님도 다 겪어서 했지만 의외로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강풍이 그러니까 태풍은 태풍이니까 인정하겠는데 이 강풍 때문에 시설물이 야외에 갈 때 그 시설물들이 힘드니까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남한산성에서 펼쳐지는 역사문화 기반의 벨트 그래서 인도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야외를 하더라도 야외에서의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플랜 B를 계산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한산모시문화재 하면서 청년 기획단을 만들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충남에서 전국 청년 축제를 기획해서 3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고에 가서 저는 이제 멘토 그리고 3년 전에 그 처음에 충남 청년 축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올드하신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형 지사님 내가 대표 꼰대 저를 여야를 틀어서 꼰대라고 또 보고 청년들이 발표하는데 감독님 뭐 의견을 주시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자문입니다. 그냥 저대로 하게 냅두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슬로건이 꿈꾸느라 바쁜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지극히 현실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축제는 비일상성이잖아요. 축제 안에서만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들을 좀 꿨으면 좋겠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꿈을 하루만이라도 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엊그저께 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너무 기성화되게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구천 대책은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웬만하면 잠은 안 하는데 재미없다 친구들 왜요? 차라리 청년답게 저기 소셜 이벤트로 비 오면 뭐 할래? SNS 이벤트 비 와도 놀자 뭐 그래서 그러면 비 와도 뭐 비를 맞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막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우천과 강풍과 태풍은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남한산성 역사문화벨트가 그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 당연히 이 세계 지자체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진짜 뭔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일회성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단초가 돼서 2000년 역사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2000년 동안 다시 또 하나의 문화적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 쪽에 정말 절대 아니고요. 스위스에서 전시 컨벤션을 좀 오래 했고, 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제가 주력인 상상 엑스포라고 하는 지자체를 좀 엮어서 문화의 bel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크게 엉망진창 페스티벌처럼 하다가 회사가 규제가 많은 곳이었는데 코엑스도 되게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깨면서 축제 이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흐드러지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에서 문화사업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강의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컬처 이펙트하고는 좋은 인연이 돼서 같이 지금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명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유롭게 또 아까 전처럼 얘기를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남한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광주, 하남, 서남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뿌리가 그렇거든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방어인의 산성을 넘어서서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남한산성이 방어의 목적, 그 정치와 행정, 큰 광주의 행정의 중심이었지만 저는 앞으로는 남한산성이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문화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수성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또 제가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정치는 나눔의 정치, 나한테 더 적합하게 나눌 수 있도록 더 유리해지는 건데 통합한다,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특히나 광주, 성남, 하남은 하나의 뿌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사실 큰 소통이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통합한다고 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한신성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주민과 친주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화를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이 남한산성을 통해 가지고 큰 세계 지자체죠. 인구를 모으면은 제가 보기엔 200만 정도 넘어설 거거든요. 200만이라는 거는 광주광역시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 충분히 뿌리가 된다 보니까 열심히 이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주민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이거를 처음 시작부터 다 환영하고 반긴다라는 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이게 시작점이 돼서 긴 호흡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긴 호흡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말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진 그 능행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능행차라는 부분은 저희 일각에서도 남주 대표로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남한산성에 그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동선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또 그 안에서 또 어쨌든 또 화성 능행차랑 차별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현이나 재연은 굳이 요즘은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행차를 했던 부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서 능행차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 저번에 그 강의했을 때 보니까 또 황금갑옷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조를 조금 정조 대학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그 효와 그다음에 애민이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국 강변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화성 들어올 때도 그 이제 그 좀 몇몇 좀 더 지지대국에 내려오면서부터 거기서 항상 갑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이 주조, 낮에 하는 군사훈련과 야간에 하는 야조를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더군다나 선대 때 아픔의 역사니까 여기 성곽은 내가 부국 강변을 하게끔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러한 행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어떤 문화를 하느냐를 정해놓고
그 정조를 시대를 가지고 얘기할 건지 뭐 또 다른 시대를 갖고 얘기할 건지는 정조대왕의 능행차나 정조대왕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사람 공간 콘텐츠를 했던 이유가 네. 이미 여기에는 남한산성과 엮여있는 분들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선택적으로 할 부분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정규 시대에 딱 맞춰지기보다는 좀 네. 더 열어놓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게 더 문화적 스펙트럼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확장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조를 활용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건지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냥 그 행위가 있으니까 그 행위를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보다는 사실 그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역사적 재현은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환갑잔치가 이게 명확하거든요. 환갑잔치가 있기 때문에 가마 모시고 오고 제일 큰 잔치도 벌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능행차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할까? 그게 정조일까? 아니면 뭐 인조도 굴욕의 역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한번 논의할 필요성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남한산성 하면 이꼴 인조거든요. 그럼 이 이미지를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전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려고 남한산성은 뭐 초론성이다, 항복을 했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은 없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인조의 이 찍혀있는 방점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에서 약간의 그 시대적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인조에서 조금 뒤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조가 황급갑옷으로 갈아입고 했던 퍼포먼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인조의 그 이제 병자호란때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갈아입었다라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한산성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과거 시험도 하고 뭣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군사도 정비하고 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요. 근데 지금 너무 인조의 남한산성이 꽂혀 있기 때문에 뒤로 못 온다는 저는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흘렀으니까 인조의 그 시대의 이미지 남한산성이 초원성이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남한산성이 인재 성장해서 지금의 남한산성처럼 뭐 연구관도 인조가 재정비했고 그러면서 현판도 바꿨고 막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수원화성도 이제 정조가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거기 가서 이제 군사훈련 막 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방점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조 때의 아픔의 남한산성이었으면 정조 때에 와서는 부국강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뭔가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이런 체계를 갖춘 남한산성이 되었어라는 좀 시대적 관점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정조의 능행차와 함께 인조 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옷을 환복했다는 퍼포먼스가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네. 인조의 굴욕의 네. 그 역사를 어쨌든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콘텐츠로서의 어떤 정조를 바라보신 거고 넓게 보자고 하면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시대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남한산성을 바라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키워드로 잡은 메시지가 그때는 이제 정조까지는 넘어가기 힘든 거고 어쨌든 인조라는 부분들은 워낙 강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역으로 그냥 평화의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전쟁의 역사보다는 평화의 역사로 가자. 그러면 인조가 한 선택은 뒤에서의 여러 가지 판단은 개별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굴욕이냐 아니면 더 이상의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하나의 왕의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냐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관점을 전환시켜주자. 그래서 차라리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차라리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그
성이라는 곳이 이제 동서남북 4개 문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대문을 다 연다는 건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만이라도 문을 열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든가 좀 전환을 해보자라는 것을 때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그래서 평화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네, 그렇게 주제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정조의 어쨌든 그 환복 뭐 다시 그 강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어쨌든 아픈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전환하면서 이미지를 갖고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적 행위와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다편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은 기초 포럼이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의 컨텐츠들을 하나의 메시지라든지 가치 철학을 두고 연결을 할까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행위들이나 컨텐츠 요소를 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번에 사실 정조도 좋은 컨텐츠고요. 여러 가지. 저희 그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약간은 그 병자호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기획전이 병자호란의 기억으로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전은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해서 일단 첫 주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인조의 그 겨울, 그 병자호란의 겨울에서 멈춰져 있는 거 외에도 그 상설 전시를 전시할 때는 항상 저희가 이제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후에 숙종이나 영조, 정조까지도 그 수도 방위를 위한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국제 전쟁이.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더 방비를 한 거예요. 버리지 않았어요. 남한산성은 계속 끝까지 고종 때까지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총 기술력을 투입해서 포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농성을 다시 쌓으면서 그 남한산성이 이제 패배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게 중요했던 거지 패배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 중심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괴로운 걸 생각하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약간의 전환은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저는 그때 등재 당시 있었던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역시 남한산성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발령받기 전에는. 네, 그래서 약간 그 남한산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되게 이제 약간 비일상적이면서 무근본 그 축제에 접근하기 좋은 상태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전통 남한산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선하게 접근해서 그걸 알아가면 더 이제 와닿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유산 그 상설 전시에서도 병자호란을 제외하고 기획전으로 다뤘던 것은 병자호란을 계속 병자호란에만 이제 붙이지 않고 다른 왕의 내용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저희 다른 학예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병자호란 외전해서 그 이후에 숙종 영조 대에 어떻게 이 남한산성을 다시 방비했는지에 대한 기획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숙종대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이 본을 따라서 북한산성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던 내용. 그리고 네, 수호사에게 이제 그 정권을 군사의 반 정권을 주면서 병부를 주면서 이제 너가 이제 그 전쟁이 나면 이 병부를 가지고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영조 내용 물론이고 정조가 야조를 하시고 호기의식도 베풀고 먹고 노는 이제 군사들 호기의식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시에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그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영정조 시대를 부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드라마 때문에 숙종이 그 여인들의 휩싸여서 왕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는 숙종이 절대의 그 어떤 그
그 강력한 뿌리를 기반으로 영조부터가 이제 그게 좀 힘들어졌던 거죠. 이제 정통성 때문에 그거의 피해 의식이 결국에는 사도세자의 그런 아픔하고도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숙종부터 가진 거는 저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숙종의 업적도 사실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드라마가 여인천하만 잠깐 나와서 그래서 숙종은 그런 인물로만 일반 대중들은 기억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남한산성에서 숙종부터 영종조까지 이뤄지는 그 시기에 벌어진 것들은 업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이걸 스펙트럼을 좀 크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나 앞으로 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역사는 그 중에서 그때그때 좀 차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어떤 하나에 너무 몰려 있으면 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조의 환복도 좋고 근데 다 좋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지나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그거예요. 역사라는 부분들을 일단 한쪽에 펴놓고 그래서 자꾸 이것이 유산 등재됐을 때 이 자연과 공존된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과 지금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하고도 어울리고 그러니까 환경과 우리가 건축물이 조화롭게 펼쳐진 이 공간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역사의 뭐가 아픔이나 이것들은 다 묻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 철학이.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그 시점, 그다음 역사적 관점도 더 확장되어 열리는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럼 그러한 이제 다시 상품이라는 측면을 갔을 때 남한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내용들이 어떻게 상품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물론 그 정조의 능행차는 화성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현대사회랑 접종을 갖는다고 하면은 남한산성이라는 공간은 아까 기술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그 산성이 계속 시대마다 더 좋은 기술로 더 만들어졌듯이 현대에는 문화와 어떤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지금은 역사관 실내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남한산의 어떤 내적인 공간까지 확장하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굳이일 수 있어요. 굳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이제 환경에 대한 위기 때문에 야외에서 펼쳐지는 게 오히려 그래서 인도어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오히려 자연 공간은 외부에서 비가 오고 뭐하든 그냥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도 결국 아까 웰리스라든지 그래서 2019년도 때 뭐 했냐면 명상했어요. 그냥 남한산성도 너무 좋잖아요. 그 소나무 어디였죠? 거기서 소나무 거기에서 명상하고 네. 수어장대였나요? 외바이 가가지고 내가 쌓인 거 있으면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야이놈 자식아. 그 외바이에 있었던 그 역사의 한과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축제 때 매칭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 뭐 그러면 또 뻔하잖아요. 벽면에 미디어 아트 하고 띄우고 이런 기술력을 거기에 접목하기보다는 기술은 아까 그래서 오히려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실내에서 하고 있는 지금 기술과의 결합하는 전시는 집중돼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게 요즘 그리고 너무 어떤 보여주는 게 하드웨어에 집중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예술의 중심이었던 소프트웨어인 컨텐츠가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엔날레를 하면 기술이 약간은 도와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기술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이 예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기준으로 보면 예술과 기술의 그런 적정성을 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죠. 여기 시화호 관련해서 제가 좀 거기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시화호 할 때 지금 관광에서 트렌드가 최근에 조사한 것들을 봤더니 기후 때문에
해상 관광은 힘들다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나가는 건 또 날씨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수변 관광, 그러니까는 수변에서의 벌어지는 관광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수변도 저는 조만간 바다를 볼 때 유리관 온실 속에 안에서 바다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서 런닝머신을 뛰면서 이게 예전에는 수변을 뛴다면 비가 자꾸 오니까 여기서 런닝머신을 뛰면서 바다를 시야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기후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볼까라는 뭐 기술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을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그것이 아까처럼 유리 온실을 어디다가 딱 해서 밤새 한번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야행할 때 제가 국가유산청하고 자문할 때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뭐라 했냐면 아까 말씀 이러지 말고 야행이라고 하지 말고 광행이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야행은 밤을 어둠을 걷는다며. 근데 대낮처럼 빛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빛박자 써서 광행이지 이게 왜 야행이냐? 어둠을 가야지 야행 아니냐? 그래서 야행의 전제는 어둠 속에서 내가 못 봤던 것을 빛으로 비춰줘서 보여주는 게 야행의 핵심 아니냐? 그냥 대낮같이 다 밝혀줄 거면 낮에 다니지 밤에 다니는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낮에 너무 많은 현란함 때문에 놓치고 있던 공부를 스팟을 빛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야행의 앞으로의 핵심 아니겠느냐. 제발 빛 많이 됐다고 평가 요소로 야행에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야행을 통해서 몰랐던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자산들의 컨텐츠를 집중하는데 지역에다가 코멘트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 자연 경관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자연 유산인 거잖아요.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브레인스토밍 할 때. 광해. 지금 광행이에요.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으니까 조끼 같은 걸 입거나 이 헤드랜턴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이 비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 충분히 요새 많이 나와 있고. 그것도 재밌네. 그게 이제 잠깐만 비춰도 되고. 혼자 반딧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저기 안산에 아파트 거기도 해양동 자인가 7,000세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면서 우리 아파트 공동체도 도시재생 할 때 여기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데도 문제지만 갑자기 아파트가 대단지가 됐는데 이 공동의 문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원래 해양동 자이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너편에 원래 환경이 있는 공간인데 이런 게 빠졌다.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했냐면 어느 날 밤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불을 끄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헤드랜턴 끼고 어쿠스틱 연주만 보는 그 광장에서 그냥 문화적 행위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게 어떤 이 정도 7,000세대에 30분간 전기를 안 쓰면 어마어마한 양이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것은 환경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럼 그 어두운 가운데 뭘 하느냐? 천기 없는 그냥 누군가의 소리만 집중하는 공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랜턴, 월드컵 그래서 반딧불 축제라고 하면 어떠냐 라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이 역삼라 벨트가 가치 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아까 이강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야간 조명 계획을 세울까 고민했어요. 아니 안 그래. 피할 필요는 한데요. 너무 뭐 이렇게 막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딧불 또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전력을 만들면서 빛을 만들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면 또 문화가 될 수 있겠네요. 별빛도 괜찮습니다. 네. 별을 그러니까 보는 불을 끄고 별을 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달빛이 어쨌든 흐리지만 않으면 볼 때 볼 때도 굉장히 환해요. 새벽까지 다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정 안 될 때 이제 보조기구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거나 하면 되고 앞에서만 잘 이끌어주면 뒤에 따라가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남한 선생의 그 야경 스탑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래돼서 감독이 잘 기억 안 나시지만 2018년도에 청사초롱만 들고 해봤었어요. 맞아요. 네, 청사초롱 실제 이제
그 깜깜한데 청사초록만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길을 올라가 예길을 올라가 보고 예길이라 하면 남한선 코스를 말하는 코스를 해서 거기 저기 수호장대 부근까지 올라가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그냥 뭐 없거든요. 청사초록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상당히 즐거워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저기 그 버스킹 공연 하나 보고 야경 보고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야경이 또 네, 거기 끝내주는 애 있잖아요. 그 이제 수어장대 서울시 야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야경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했었는데 말씀처럼 이제 물론 안전하게 가려면 기본적인 경관 조명도 중요하지만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조선시대처럼 산에 그 정도 깜깜한지는 몰랐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깜깜한데 이 청사초록에 의존해서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깜깜해요. 네? 가로등 같은 게 없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듣기로는 공간 조명 사업이 끝났다. 올해로 끝나서 3년짜리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저녁에 행동 쪽이라는 방송은 밝은 엄청 밝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안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산 건물 중심으로는 경관 사업이 됐는데 아직 도로까지는 안 되지만 아니 길도 밑에 쪽은 됐어요. 길도 네, 산책 거기 이렇게 행궁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미 하네요. 그러니까 조명은 적절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20년 전인데 외국을 갔다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명을 도시 경관 조명을 쓰고 있구나. 유럽에 왔을 때 보면 어두워서 불편한 게 아니라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탑에서 그냥 쏴버리는 거죠. 인간도 괴롭히고 이제 자연도 괴롭히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거죠.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까 그때는 조명을 쓰자마자 이게 아니라 보여줄 때와 어떻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쓰면 결국에는 컨트롤의 문제지 어떤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산속까지 그 길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물에 대한 수면권도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자연을 좀 해치는 게 이 경관 조명일 수도 있어서 그 앞에는 행동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 뒤에 쪽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좀 깜깜해야 지금 그 벚꽃 축제나 이런 거 도심에서 하는 벚꽃 축제가 개화 시기가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도시의 조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개화 시기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식물을 언제 자야 되고 언제 내가 꽃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그 수원에 사사 캠퍼스 저희 그 서울 로켓인데 거기도 조명을 환하게 하고 싶지만 거기에 사는 그 폐쇄했었던 오랫동안 문화 동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이렇게 조명을 많이 환하게 하지는 않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노루도 있고 살모사도 나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왜냐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물을 넣고 그걸 먹으러 쥐가 나오니까 뱀도 나오고 이게 이미 생태계가 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머물러서 즐기고 가는 거라서 저희는 요즘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나 재생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컨셉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남한산성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가치가 좀 깔린 상태에서 뭔가 저희가 기획을 하든 아이디어를 내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자꾸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방안과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이 멤버들 중에서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좀 꺼내다 보면 또 재밌는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뭐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고민하기보다는 나중에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나왔던 한복이라든지 초록을 만약에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역사관에서 직접 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 일시적인 축제로는 사실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저희는 박물관은 이제 6시 이후에는 또 문을 닫으니까 그게 약간 지속성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전주 한옥마을을 보면 그 한옥 대여점을 열고 그 옆에서도 이렇게 화장도 막 해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그냥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뭔가 주도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거기 가면 항상 그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하는 거는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뭔가 이렇게 사실 거기 이제 7시면 다 나가라 그래요. 밥 먹는 데서 거의 문을 닫아요. 장사하시는 데가 식당이 네, 식당이 저녁 장사를 7시까지 해요. 그리고 그 약간 한 군데 정도만 좀 한 10시까지 하는 곳이 분식점처럼 있고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되면은 거의 거기가 이제 베드타운처럼 되게 잠을 자는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야행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지속적이게 계속 할 수 있는 분식점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그걸 소문을 타서 이제 이거 입고 야행도 할 수 있어 올라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한 군데가 센터처럼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곳이 식당을 문 닫는 거는 이곳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다 이제 오전에 산행을 하고 내려가시고 식사하시고 내려가시는 분위기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지금 야간 문화를 좀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어떠한 박물관 외로 한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 커처 이펙트에서 비어 좀 하겠어요. 안 되고 앞으로 안 되는 이게 어려운 거 사업비를 아니에요. 계속 투자해야 되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오래 있었고 뭐 이제 애착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한복대여나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행방이랑 엮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 늘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딱 지금 책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기관이랑 엮어서 파일럿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없는 게 지금 굿즈가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굿즈가 상당히 트렌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센터랑 캐릭터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굿즈도 없어요. 남한산성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범화 사업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없는 거는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한복이 왜 없냐면 남한산성은 오시는 기본 타겟층이 거의 노년층이에요. 거의 노년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를 향유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막걸리를 먹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궁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파일럿을 해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기에 몰입돼서 이거를 죽어라 파야지 이게 성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그래서 굿즈 판매 사업도 이제 관광지에는 여러 굿즈 매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는 이유가 여기 분들은 관광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등산을 목적으로 등산하고 막걸리에서 칵 하고 딱 집에 가는 거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주 한옥마을 얘기하는 거 하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경복궁 앞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모bili어서 많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접근성이거든요. 흘러가기 좋고 접근성 있고 이제 그리고서 거기 도심하고 나는 하고 이제 다른 거 먹으러 가고 근데 이제 남한산은 접근성이 어쨌든 목적성 하나의 목적성을 기반으로 올 수밖에 없고 다시 흘러가는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설로 당장에 뭔가가 생기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역성문화벨트가 어떻게 이 공간들이 확장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이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제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점 좀 동의하는 게 사실 하드웨어가 아직 부족하다. 확실한 점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다고 아이디어가 안 붙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광 사업을 본다고 할 때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화로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좀 고민이 계속돼서 계속 써보고 이거 될까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유가 조금 퍼슬리티 면에서 중간에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뭐가 좀 더 필요하다. 남한산성 하나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 라는 거 하나는 약하다.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우리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비엔날레를 할 거에 관련된 지향점을 가지고 갈 거면 거기에 철학을 넣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뭐 100만 가지인데 이 철학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해마다 바꿔가시는 게 손 감독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어떻게 오게 하느냐 그거를 조금 소스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도 그 청사초롱 가지고 하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차라리 젊은 층들 러닝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등산을 살짝 러닝하기 좋은 코스라고 저는 인지가 있었어요. 그럼 그들한테 여기를 청사초롱에 어떤 컬러를 낸 이걸 대를 줘서 밤에 그래서 야간 러닝을 같이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핫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로 완주하면 마치 나이프 모아둔 것처럼 내가 산성 하나를 마스터했어. 그 걔하고 게임 요소하고 연결하면 좋겠다. 그 게임 회사하고 약간 연결이 된다면 게임 회사한테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남한산성을 소스로 해가지고 게임 하나 같이 연결하면 어떠냐 그런 식의 연결고를 줘서 소스를 만들어놔야 여기 게임 요소 뭐가 있대? 아니 젊은 층이 이렇게 이뤄야지 이제 하면서 먹거리 산업도 같이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 타겟이 어르신들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먹거리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구되게 우리는 문화 비엔날레를 위한 지향점을 놔두고 그 산업 클러스터를 엮는 일들 그거를 무슨 유한회장 같이 이렇게 빡다 보면 그게 한 번에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확대가야 된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의 비엔날레 핵심은 이거야. 얘는 절대 바뀌지 않아. 세 가지. 그렇게 모으면 그러면 한 10년면 되지 않을까? 5년 안 되죠. 너무 빠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복합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DMO가 됐든 뭐 추진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제 시끄럽게 뭔가 제대로 추진하는 기구가 생기면 이런 사업들은 그 기구의 사업 중에 일환이 되는 거죠. 뭐 한복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문화가 생겨나면 그러면 그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걸로 나오는 기금이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운영해 나가고 그 조직이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된다면 그게 진짜 문화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 대표님이 괴롭히는 그런 건 아니고 청소년이나 나중식으로 노인중이나 이런 것도 콘텐츠를 당장 개발할 때 예산을 가져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문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어서 경기도 역사문화 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는 관광이 아니라 떨어져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이게 남편들이 그런 부분들을 청산출연이든 모든 기획을 하셔도 펜투어든 파이러시든 콘텐츠 개발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하남이든 광주든 성남이든 남한산성을 기점으로 제안하시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거요? 경기도 사업이라 저기 뭐지 이성산성 갖고 했죠. 그렇죠. 이게 그거죠. 맞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커졌고 네. 이게 지금 딱 말씀하시는 그 성격이 파일럿 프로그램, 펜투어 프로그램 굉장히 심각해요. 운동지 운영보다 이거 맞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야간 러닝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쁠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청사초롱을 단 야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조명이 되는 네.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의미 있는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저기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11대 되는 그 오디션이 있어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그 국학의 기록을 활용해서 기록 문화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장르는 다양한 거예요. 뭐 드라마, 웹소설, 웹툰, 뭐 축제, 게임 이거 해가지고 공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면 처음에 이제 8팀을 뽑고 8팀이
멘토리 과정 4, 5개를 거쳐서 11월 달에 발표해서 1등은 1,000만 원을 주고 장관상을 주는 건데, 근데 81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 게임이 그렇게 많아요. 결국에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를 활용하는 거에 익숙한 게 오히려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목적성을 갖고 오려면 약간의 그게 운동, 뭐 게임, 뭔가에 좀 도전, 챌린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중국의 콘텐츠들은 학급이라고 맨날 비난을 하지만 왜 학급이에요? 약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지금. 근데 실제 중국의 게임 산업의 베이스가 다 전쟁 얘기거든요. 그 산성과 맞는. 근데 그게 그렇게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니악층도 있고, 그 산업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는 K 컬처를 닮아서 시작했다가 지금 자색으로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산성들이 왜 걔랑 빨리 못 물려서 못하고 우리나라 게임은 왜 외국 거를 벤치마킹해서 자꾸 외국의 스코틀랜드의 성 이런 걸 하지? 그게 좀 아쉽거든요. 우리나라는 성 하면은 자꾸 해외 성을 갖고 오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잖아요. 좀 아쉬운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좀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어. 남한산성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 게 많으니까. 저희는 직접 전쟁을 겪었는데 저도 유명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게 왜 소설로만 나오냐고요. 자원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지.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니, 그래서 만약에 남한산성이 젊은 층을 위한 뭐가 한다면 게임 콘텐츠 공모전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시도적으로 파일럿으로. 거기다 뭐 엄청나게 목표 두지 마세요. 왜냐면 자꾸 변심하니까 우리 정치계가 자꾸 변심해. 몇 년 되면 또 잊어버려. 근데 그냥 파일럿으로 그 기억하게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면 젊은 층하고의 어떤 좋은 점이 좀 되지 않을까.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게임. 그러니까 콘텐츠. 제가 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에 하냐면, 저 81개의 공모전을 한 3일간 다 읽어봤거든요. 온라인 심사할 때. 읽어본 이유가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너무 바라보는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1등한 친구, 현재 버전 1등인데 나중에 그 드라마 소재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반촌기단이라고 썼는데, 반촌이 뭐냐면 그 서울의 양반들이 살았던 곳에 성균관, 이제 옛날에도 유학하온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숙하는 조선시대의 하숙생들의 꿈과 열정의 스토리를 담은 거니까, 이게 우리 남한산성 안에서도 원래 이게 되게 어쨌든 독특한 콘텐츠, 우리가 지금이 알고 있는 역사적 내용 말고요, 그들의 생활상인 거죠.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역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또 콘텐츠나 아까 말씀드렸던 접목하는 거, 지금에 접목하는 거,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거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같이, 그리고 의외로 저는 그 문해창작학과 친구들도 이런 조직에다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상상력이 풍부하더라.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이 친구들이 글을 쓰는 친구들이라 보니까 엄청난 상상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것도 이거 되게 재밌는 그 말고도 몇 개 있었고, 제 옆에 영화사에서 오신 총괄 프로듀서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다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저 친구들은 따로 만나서 저 소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을 지켜야 돼서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 재밌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기억이 자꾸 다른 일 하니까 보이는데, 그런 걸로 재밌었던 게 문콘진에서 그렇게 하는 상상 분단으로 뭐든지 모여해갖고 100명인가 아이들 뽑았어요, 학생들. 그래서 얘네들이 한쪽은 자기 태권도를 하나 오고, 한쪽은 음악 만드는 애들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콘텐츠가 있다 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로 일주일인가를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면서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워크숍 밤새 짜는 거야. 너 나랑 팀 먹자 해갖고 짜. 거기에서 마지막에 심사를 둬서 상을 주고 이런 것 코스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맞물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산성에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재단에서 재단에서 당장에는 그렇지만 역사문화 활용 콘텐츠 개발 뭐 이런
이벤트성 그런 것들도 저희가 어떤 과정 중에 이 포럼이 하는 과정 중에 포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수도 있다. 네, 어떤 뭐 재단에서 뭐 하는 지속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기관에서 하려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벤트성이면 이 포럼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런 과정 중에 개발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것도 뭐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시각이 되게 다르니까요. 네, 시각 자체가 다른 부분들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3일 동안 밤마다 퇴근해가지고 그거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좋다. 얘기하니까 재밌죠. 그럼 그런 얘기가 많죠. 저는 막 PT 시키고 피칭하고 싶었어요. 순간. 우리 네. 같이 그들의 아이디어에 우리가 진짜 국가지원 사업이 나중에 피칭까지 해서 쭉 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개 팀을 각 멘토링을 붙여가지고 역사 전문가들은 역사를 또 왜곡하면 안 되니까 알려주면 이 친구들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이제 1박 2일로 PT 해서 최종 우승자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국학진흥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학 진흥원이라고 네. 한국 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공립 그야말로 옛날 영남 유학이라고 하는 영남 학파 국학이에요? 네, 한국 국학진흥원은 영남 학파의 중심이고 한 3년 됐는데 영남 학파만 있느냐 기호 학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 유학이라고 하는 네. 것이 논산에 이제 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또 생겼어요. 한국 유교문화진흥원과 국학진흥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유교도 이제 유교라고 하면 벌써 저기 하니까 계속 찾는 거죠.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분들은 그 국학 어떤 유교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그 문화적 그렇죠.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진짜 해볼만 하네요. 남한성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해커톤 같은 것도 재밌겠네요. 해커톤을 해도 재밌겠어요. 네. 한것도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애들끼리 조를 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소개하고 원하는 애들끼리 팀을 짜는 거죠. 2박 3일 동안 쫙 하고 막판에 발표하고. 그 친구들한테 비건 먹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콘텐츠를 거기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는 거죠. 거기서 비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또라이들이 많이 와서 네, 그냥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 자꾸 거기서 그냥 여기는 말 되는 얘기 하는 사람 안 오기로 하고 이제 말 안 되는 얘기만 자꾸 떠들다 보면 오히려 그러면 남한산성은 재밌네. 뭐 근데 오 그런- 엉뚱발랄 남한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도 나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아까처럼 뭐 정조의 환복 하나 가지고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행위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럼 남한산성 자체는 뭐 가면 재밌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고. 네. 뭐 이그나이트 뭐 요새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쌓아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눠보면 내가 구덕구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다 하는 거 없고 지금 얘기가 신나지시면 돼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 처음에서도 오랜만에 이제 이런 신나는 자리에 거야. 와봐서 네, 그래야지 이 포럼이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와서 신을 줄 알았어요. 의무도 생기고 다음에 좀 뭐 할 말을 준비해 와야 되겠다 있으니까 재밌네요.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란 단어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냥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청년들, 어쩌면 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남한산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에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역사의 시기를 한국 인조에서 머무르지 않고 확장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역사학자인 줄 알아요. 모시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 뭐 유교문화축전, 정정대가 능행차, 얼마 전에 영월 단종 가서 또 자문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역사학자였는데 도고 동문학과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는 역사에 집중해서 하는 거에 대한 필요는 학예사님들 계시고 그쪽 분야 전문가들 있듯이 문화는
좀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기본적인 이해도는 필요하지만 그 오한대로 포괄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공간 콘텐츠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또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또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이렇게 막 논의하고 그냥 진짜 막 토론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완전히 다들 퇴근들 아까 말씀이 와닿는 게 남한산 축제가 주차장 축제 아니냐. 처음에 뭔가 갔을 때 네, 깜짝 저 놀랐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남한산 축제 가서 막상 행궁이나 남한산 거지 않고 그 주차장에서만 막걸리 마시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 트로트 듣고 네. 이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남한산성 문화재는 주체가 광주시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문화재라서 시 축제 성격이 강해요. 이름이 남한산성이지.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의 문화재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체의 지금은 광주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그 주체자가 이제 변동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저희는 이제 역사문화관에서 그 축제 시기에 맞춰서 저희의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하는 거 정도 지금 협조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2019년도에 그때는 시 재단이 없었고 시가 주체자였고 변화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했는데 그때 이미 제가 얘기한 게 남한산성은 광장형 축제가 아니라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축제로 가야 된다. 어떤 거는 광장형 축제가 있고 광장에서 집중적이고 집합적인 축제가 있지만 이 남한산성의 공간들이 다 매력적이고 지금 이제 역사문화관도 생기고 이런 공간들을 투어하는 축제로 나가야 되는 게 이건 플랫폼형 축제인데 그래서 그때 플랫폼형 축제를 하자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광장형 축제로 돌아왔더라고요. 회귀 본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하다가도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그만둬버린 거거든요. 네, 의지를 갖고 그때 이제 우리 남지근 대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가천대 이인재 교수님, 남한산성 문화재 애정을 갖고 한번 하자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좀 다시 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애정하는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꽤 계세요. 네, 솔직히 남한산성의 문화재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차장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는. 그래서 뭐 여기 그 경기대 김창수 교수, 뭐 오수란 교수님, 뭐 저기 이인재 교수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하세요. 여기 경기도 관광주택 평가로.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광주시 문화재단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님께서 이 제곱미터당 3명 곱하기 몇 명 갔으니까 그런 수치적인 말씀을 하시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 대장님들 목적성이 생각이 변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게 주차장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플랫폼 축제를 하는 거는 한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장 축제 한눈에 봐서 제곱미터당 몇 명. 그래서 평가하시 그래서 향후에 축점이 되느냐 아니면 개체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이게 바로 굉장히 그건 다 방향성이 이게 달라요.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이 축제가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향점이 맞는 데는 저도 감독을 할 때 누가 감독을 해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리더나 주최하는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방향점이 지향점이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단 직원들 고뇌가 있겠죠. 보이는데 가는 지향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거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역 그 수원 인형축제처럼 브랜드 축제,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또 하나의 축제가 남한산성 문화재라는 거에 대한 광주 쪽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여기에 경기도가 들어가는 것도 왜? why? 그렇게 이거 우리 거야. 여기는 우리 거고 우리가 하는 거야 라는 그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또 강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게 의사결정자인 시장이든 아니면은 좀 경기도만의 또 다른 기회를 맡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남한성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차장에 모이는 광장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플랫폼 축제가 맞다고 보고,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광장에 모이면 결국에는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시에서 하고 있는 보면은 그런 거예요. 새마을회, 주민자치, 어디에 부스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 보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 행사로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계속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같이 문화 벨트로 모인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광주 남한산성 문화재에서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자체로 또 다른 가치 철학을 두고 하시는 거라고. 맨 처음 첫 회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 문화재는 네. 그들의 축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래서 로 출발을 한 게 첫 만남. 오죽하면 남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9년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서 한 뭔가 10년을 좀 기다렸다가 이분들이 변화의 욕구가 생기면 다시 광주 남한산성 문화재를 빌드업하는. 아니 지금 아까 지지 세력들이 있어요. 만약에 잘대로만 가면 경기도 대표 축제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축제까지 진입하는 과정까지 그 대단한 동력들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더 애정이 있는 거예요 남한산성이라는. 그 어쩌면 교수님들도 자기들의 또 여러 가지 지향점이 달라서 이렇게 한데 모으기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가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한 10년을 기다려볼까?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가치가 좋으니까. 남한산성 자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깨달으시는 게, 이 축제 또한 시가 주체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협의체 잘 구성되고 이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게 맞다,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또 결과에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재단 얘기를 할 때 끼면 너무 제가 험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래서 근데 되게 아쉬운 거는 지금 잘 참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그 2018년도에 오정열 감독님이 하실 때 주민들이 껴 들어올 수 있는 틈들이 매우 저희가 많이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장님들도 다 소통. 저희가 되게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음식 부스만 팔지 말고 왜 음식 부스를 파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그냥 아예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한산모시 축제를 보면서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다 앉아서 음식 부스에서 하시던 분들이 앉아서 나는 홍보단 담당, 나는 기획단 담당, 나는 무슨 단 담당해서 역할을 맡으니까 이 축제 오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니까 다 한산모시 축제 가면 지역민들이 서로 불러요. 내가 여기 운영자니까. 전 사실 남한산성 문화재에서 그걸 잘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근데 분명히 네. 저는 아까 사면이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가능성을 봤어요. 주민분들이랑 저 장승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시는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때는 한 2년, 3년 정도면 변화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그분들의 동력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오히려 동력을 못 만들어주는 거지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때 만났던 우리 회장님들, 이장님들 다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뭔가를 해보면 할 수 있는 분들이지 비관적이진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그때 만났을 때 제 느낌은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러 가면 그래서 그러게 우리가 몇 장사를 이것만 해가지고 돈 계속 벌기 위해서 너 가치를 담아야 된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그리고 다시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비관적이지 않다. 저는 그래서 비엔날레가 그걸 담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5시 8분.
네. 출마를 하셔야 안 그러면 저희 줄 서다가 차가 줄 서다가 큰일 납니다.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 이게 지금 나갈 때 앞에서 게이트에서 막힙니다. 네. 부사장이 경기. 네, 그럼 30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 페이스 때 포럼 때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